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희 대표 모십니다. 뭐 소개를 뭐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작은 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온더라고 2년 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창업했던 회사고, 서울 이더리움 미덕은 되게 우연한 계기로 도움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원래 오거나이저 분이 3분 계세요. 지금 현재 4분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그때 거의 블록체인을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웃풋들이 거의 없었고, 제가 거의 뭐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정말 도움 요청을 받아서 뭐 여러 블록체인들이 많지만 특히 이더리움 커뮤니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각 크립토 커런시마다 커뮤니티가 다 굉장히 독특하게 있어요. 독특한 커뮤니티들이 각자 각 프로젝트별로 있고, 저는 좀 이더리움이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거기 옛날부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는 되게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거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나요? 되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언제 처음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서로 언제 처음 블록체인 알았냐 그렇게 안 물어보고, 비트코인 얼마 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17만 원일 때부터 알았어요. 제 첫 거래 기록이 0.5 비트코인을 17만 원 주고 샀던 그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코빗이라는 서비스 국내 거래소가 딱 하나 있었고, 회원수가 몇백 명 내외였을 거예요. 그걸 갖고 있을까요, 지금? 어찌됐건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꽤 벌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때 오래전이니까. 17만 원이면은 한 5년쯤 됐나요? 어린 나이에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다 날렸어요. 트레이딩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성찰을 하다가 기술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때부터 전공을 소프트웨어로 바꿔서 석사를 소프트웨어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렇고요. 강의 내용을 제가 강의 준비를 다 끝내고 강의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다른 분들 강의 주제를 그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너럴하고 좀 필로소피컬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 뭐 주제는 Comparison of Major Cryptocurrency라고 돼 있는데, 그 주제는 아니고, 사실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크립토 커런시 시총 1위가 비트코인이죠. 아까 코인마켓캡 들어가 보니까 뭐 시총이 한 92빌리언 정도 되더라고요. 90빌리언이 몇 조죠? 10조, 100조, 1000조니까 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아까 보니까 18빌리언 달러입니다. 18빌리언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 밑에 리플 있고, 리플은 블록체인 아닙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아니에요. 탈중앙성을 포기한 블록체인이고, 이건 그냥 분산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뭐 있죠? 이오스 뭐 이런 거 있죠. 이오스도 전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아니라고 봐요. 노드가 21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비교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걸 못해요. 저는 이더리움밖에 잘 모릅니다. 다른 블록체인은 잘 모르고 계속 이더리움 한쪽만 봐왔고, 사실 테크놀로지컬리 가장 프로그레스 했다, 어드밴스드 됐다라고 평가받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이더리움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더리움의 그 대표가 누구죠, 현재? 프로젝트 리딩하고 있는 대표? 비탈릭 부테린인가요? 몇 년생인지 아세요, 혹시? 94년생이에요, 94년생. 94년생보다 어리신 분? 어리신 분? 많이 계시네요. 네. 괜찮은 크립토 커런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총 발행량의 보통 10%를 팀이 가져가고, 그 10% 안에서도 보통 한 3, 4%를 팀원들이 나눠 가지거든요. 그러면 본인 프로젝트의 시총을 1000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본인한테 가는 돈이 100억이 10%죠.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면 100억에 본인 몫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되죠? 한 20억 되는 거죠. 그럼 비탈릭이 지금 몇 조짜리 프로젝트를 했죠? 그럼 그 비탈릭 개인 재산이 얼마일까요? 근데 그 친구는 저 이코노미 타더라고요. 비즈니스 안 타고.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탈릭의 삶을 보면 그 친구가 처음 백서를 썼을 때 19살 때 썼어요. 19살 때. 그러니까 6년 전에 썼고, 그리고 이 친구가 15살 때 그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거를 활동을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긴 받았습니다. 좀 엘리트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15살 때 파이썬을 친구가 좋아해가지고, 파이썬으로 비트코인 라이브러리 몇 개를 만들었어요. 뭐, 어드레스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트랜잭션을 생성시키는 라이브러리라든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월 다운로드가 한 500에서 1000씩 나옵니다. PIP 들어가 보면 딱 나오거든요. 라이터가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 근데 라이브러리가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으로 짠 게 쓸만한 게 별로 없는데, 아직도 굉장히 다운로드 많이 되고. 난 인물이죠. 어찌됐건. 사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비탈릭은 유독 주목을 받았던 거고. 뭐 초기에 전 그걸 다 봐왔어요. 이게 이더리움이 잡코인 소리 들을 때부터 이더리움 미덥이 이더리움의 메인 체인이 나오기 전부터 이더리움 미덥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미덥이 26회까지 있었고, 이더리움 100서가 나왔을 때 각 도시별로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대한 미덥이 생깁니다. 굉장히 자발적인 미덥이에요. 이 미덥의 주요 구성원들은 누구냐? 이더리움의 초기 투자자들 혹은 이더리움 100서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 모임이 전 세계 도시별로 자발적으로 생겼고, 그중 하나가 서울 이더리움 미덥이에요. 그중 하나가. 도시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의 초기 오거나이저 분들은 다 각자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거나이저들만의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같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어서 뭐 저번에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뭐 북유럽 쪽에도 많이 계시고 그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도 각 도시별로 오거나이저 분이 한 분, 두 분씩 계세요. 그리고 오거나이저 미덥이 얼마 전에 슈퍼 미덥이 한 번 열렸었죠. 홍콩에서. 저는 못 갔는데 그때 미덥이 한 번 있었고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언제 태어나서 이런 걸 언제 어떻게 경험해보나 싶을 정도로 어떤 산업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한 10배, 100배가 아니라 수천 배 커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고, 제가 사실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훌륭하다, 막 대단하다 이렇지는 않았는데, 주변의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제 역할들을 좀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주변에서 과분한 대우를 좀 해주시고 있고, 약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대학원 갔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첫날 교수님이 너는 뭘 연구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 다음날 사기꾼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다음날. 그때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 제 대학원 동기 30명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업이 뜨면서 이제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어찌됐건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재미없으실까봐. 내용이 되게 재미없어요. 네, 내용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진짜 역대급으로 재미없을 거예요. 네. 내용이 일단 좀 제목부터 재미없죠. 이더리움 옐로우 페이퍼. 이더리움에는 화이트 페이퍼가 있고 옐로우 페이퍼가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오버뷰, 약간 테크니컬한 사이드를 섞거나 혹은 비즈니스적인 측면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응용이라든가 하려는 부분을 파트를 담은 약간 사업 계획서랑 비슷한 느낌의 화이트 페이퍼를 하나 작성을 해요. 보통 프로젝트 로드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은. 그다음에 조금 괜찮은 팀들은 이것들을 실제 어떻게 구현할까를 같이 담은 테크니컬 페이퍼를 같이 써요. 근데 이더리움은 처음 테크니컬 페이퍼 이름을 옐로우 페이퍼라고 지었고, 화이트 페이퍼는 비탈릭이 직접 썼습니다. 20살 때, 20살 때. 옐로우 페이퍼는 가비누드 박사가 썼어요. 초기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코어 멤버가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인 가비누드 박사가 썼고, 가비누드 박사는 이더리움 재단 소속이었는데 나왔죠. 네, 몇 년 전에 나와서 뭘 만들었냐면 패러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패러티 테크놀로지가 패러티라는 이더리움 노드를 만들고 전체 이더리움 P2P 네트워크 노드의 50% 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리고 패러티라는 프로젝트는
이어서 포카닷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ICO를 해서 수백억을 모았는데 그 수백억짜리 ICO를 어디 넣어놨냐면 멀티시그 컨트랙트에 넣어놨거든요. 다중서명 컨트랙트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컨트랙트에 버그가 생겨서 그 돈을 100원도 못 빼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좀 힘들었는데 이더리움 재단이 좀 도와줬어요. 투자를 좀 해줬어요. 페어티 테크놀로지. 약간 옛날 전후의 느낌으로. 지금 그렇고 이더리움 옐로우 페이퍼는 그래서 이더리움의 테크니컬한 스펙들을 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더리움이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서론이 좀 길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더리움이 동작하는 구성 원리를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려워요. 저희 팀에서 처음에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면 옐로우 페이퍼만 3개월 봅니다. 옐로우 페이퍼랑 실제 구현체랑 계속 비교하면서 3개월을 봐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작 구조를 이해하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3개월을 보는데 시간을 3시간을 주셔가지고 1시간에 1개월씩 다루면 되겠다. 이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설명을 잘하는 편이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넘어가는 건가? 블록체인, 다행히 저번 시간에 토큰 한번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네. 안 됐나요, 잘? 어찌됐건. 되게 아주 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느낀 거고, 코어 쪽에서 이제 걔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셔널 싱글톤 머신이라고 되어 있죠. 싱글톤이라는 단어 못 들어보신 분 혹시? 싱글톤. 프로그래밍 패턴이죠. 프로그래밍 패턴인데, 싱글톤이면 이제 보통 그 특수한 패턴이에요. 싱글톤. 싱글톤이라는 느낌이 싱글이니까 혼자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상태를 다루는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인프라가 막 P2P니 지금 이더리움 노드가 7,800개니 막 그런 얘기가 나와도 이 전체의 시스템은 단 하나의 논리로 동작해요. 모두가 마치 단 하나의 컴퓨터처럼. 내가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었다.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내 잔액을 줄이고 상대방 잔액을 높이는 이게 토큰 전송이죠. 이런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 그 상태 연산 결과 있잖아요. 연산 결과란 과정.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똑같은 연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검증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죠? 왜 이런 짓을 하죠? 기존에 사실 그냥 단일 컴퓨터 서버로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사실 이게 P2P의 사실 본질이기도 하죠.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P2P에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그 컴퓨터들, 이 네트워크 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단 하나의 규칙에 공유한다. 단 하나의 규칙만 공유한다. 이게 맞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맞게 할 것인가? 이 맞는 걸 찾기 위해 인센티브를 넣죠. POW니 POS니 이런 알고리즘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티밋 골 오브 이더리움은 근데 그 안에서도 기존의 비트코인에 반발하면서 나왔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금융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했죠. 네. 물론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내부에 스크립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마스터코인이 비트코인 위에서 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응용할 수는 있었는데 많이 기능들이 제약을 됐고 비트코인을 계산기가 아니라 컴퓨터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더리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정리한 게 트러스티드 스테이트 트랜지션 시스템이에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말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상태죠. 예를 들어 제 모습과 제 위치를 좌표로 찍었다고 했을 때 여기는 특정한 상태입니다. 일로 움직이면 다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일로 움직이면 또 다음 상태가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비탈릭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융의 잔액 상태, 각자의 계좌 상태를만 추적했다 그러면 블록체인 자체를 정말 다양한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상태 변화 머신으로 파악한 거예요. 왜 블록체인을 금융으로만 활용하지? 일반 컴퓨터처럼 컴퓨터도 보세요. 1 더하기 1 연산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짜서 포르프를 돌리잖아요. 어떻게 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일단 두 숫자를 더하죠. 2를 만들죠. 원래는 111 세 개의 상태였는데 그 다음 상태인 21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2랑 1을 다시 더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3이라는 상태로 바뀌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그 다음 컴퓨터, 이런 머신이라는 거는 상태와 상태 간의 계속 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고. 그리고 이거를 되게 재미없게 푼 학문이 뭐죠? 되게 재미없게 푸는 계산이론 있잖아요. 진짜 재미없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산이론. 진짜 재미없어요. 그거. 뭐 튜링 머신 얘기 나오고 상태 뭐 전환하면서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변환 시스템으로 본 겁니다. 블록체인을. 좀 더 제너럴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튜링 완전하다고 하죠. 튜링 완전한 걸로 파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incorruptibility랑 transparency는 원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죠. P2P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들. 이렇게 봤고요. 아, 여기 다 뒤로 가죠. 그 뭐 이전 연구가 몇 개 있는데요. 이걸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보면 옐로우 페이퍼를 보는 이유는 어려운 걸 먼저 보면 나중에 쉬워집니다. 네. 쉬운 걸 먼저 보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어차피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찍 고통스러운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안에 보면 그릭 레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앞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죠. 아니, 내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봐야 되는데 수식이 갑자기 4개가 튀어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수식 4개가 지금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저 시그마는 상태예요, 상태. 제가 아까 상태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것도 상태고 여기 있는 것도 상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혹은 누군가의 잔액이 5원이었던 것도 상태고 내가 잔액이 10원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10원을 보내서. 그럼 전역 상태로 볼게요. 5원, 0원이었다가 이 사람이 2원을 보내서 3원, 2원이 되죠. 이것도 상태고 이것도 상태예요. 그래서 옆에 시그마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겼죠? 네. T라고 불리는 이 시그마는 상태를 뜻해요. 상태에다가 트랜잭션을 날리죠. 네? 상태에다 트랜잭션을 날리죠. 상태에 트랜잭션을 포함하면 이 엡실론은 상태 변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T 상태는 시그마 T-1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한 거죠, 모델을. 네. 그 다음에 이 시그마에 담기는 주체는 누구냐? 도대체 뭐의 상태가 바뀌느냐? 계정의 상태가 바뀝니다, 계정. 비트코인에도 어드레스랑 어카운트란 개념이 있죠. 이더리움에 똑같이 있습니다, 어카운트랑 어드레스란 개념. 저번에 뭐 실습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토큰을 하나 만들면 토큰 안에 트랜스퍼라는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ERC20 함수에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ERC20 함수에 보면 from이랑 to 필드가 있어요, 트랜스퍼 안에. 누가 누구에게죠. 그 계정 대상이 되는 식별자가 어드레스고 이 어드레스에 실제 담기는 내용이 어카운트입니다. 네. 그것도 뒤에 나와요. 네. 그래서 나의 상태가 혹은 누군가의 개별 어떤 어카운트의 상태가 트랜잭션을 만나서 그 다음 상태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되게 간단하죠. 두 번째는 자, 이건 트랜잭션이 아니라 블럭이죠. 네. 보시면은 블록은 트랜잭션들의 집합입니다. 그 블록체인들 보면 상태 변화가 어느 단위로 확정되죠? 블록 단위로 확정되죠. 블록 단위로.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내가 트랜잭션 날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소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 6 confirmation을 기다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더 길게 기다려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트랜잭션 날리자마자 인스턴트한 파이널리티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 블록 단위로 특히 POW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은 되게 확률적으로 보장해요. 그래서 단 하나의 블록이 확정됐을 때는 좀 확신하기가 어렵다. 다만 블록이 충분히 길어지면은 내가 이전 기록을 파이널라이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확정된 기록이다라고 말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6 컨펌을 요구를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개별 트랜잭션이 만들어낸 상태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트랜잭션들이 모인 블록 단위로 만든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식은 블록 단위의 상태 변화 함수. 파이는 파이 맞죠? 네, 파이 대문자 파이인데 대문자 파이는 글로벌 레벨의 상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을 정의한 거예요. 블록은 트랜잭션들의 집합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블록체인 이렇게 하는데
블록체인은 뭐죠?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잭션들의 집합인 거예요. 트랜잭션을 블록 단위로 모았으니까. 근데 기존 컴퓨터에서는 이런 블록이라는 독특한 자료 구조를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컴퓨터에 파이썬 하나 딱 띄워서 A, B 연산 딱 쳐보세요. 다음 상태로 바로 바뀌죠. 네. 심지어 그 상태가 컴퓨터 내부 CPU, 메모리, 뭐 기타 등등 컴 구조 내부에서 돌면서 다음 상태를 그냥 연산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블록체인이 여기서 던지는 의문은 뭐냐면 내가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이건 나는 그냥 나 컴퓨터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걸 불특정 다수가 이걸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비위를 저지른다면 잘못된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내가 1 더하기 1을 쳤을 때 2라는 나왔던 이 값이 혹은 뭐 1 더하기 1을 해서 뭔가 값이 나왔다는 이 상태 변화의 과정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네. 이게 3번을 뜻하는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자 재밌죠. 파이의 시그마 블록이 있는데 이거는 오메가죠. 보시면 이 엡실론은 얘죠. 그 블록이랑 그 다음에 이 시점들 각 트랜잭션 단위를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그런 연산들 이거를 합하면 이게 이상한 게 나오죠. 여기 없었던 거. 없었던 게 아니죠. 시그마 블록. 약간 말이 꼬였는데 이건 블록 파이널레이제이션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마이닝 보상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쓰는, 이 다음 챕터에서는 이더리움에서 쓰는 단위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더라고 쓰는 단위는 사실 10의 18승 웨이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개발하거나 혹은 이더리움을 라우한 트랜잭션을 날린다고 하면 웨이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이 18개인지 일단 세봐야 돼요. 네. 근데 보통 트랜잭션을 자바스크립트로 날리죠. 자바스크립트가 공이 18개가 되면은 뭘로 바뀌죠? 빅넘버라는 새로운 객체로 바뀌어서 개발자들이 좀 피곤해요. 네.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다음 버전이 나오면 이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웨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웨이란도 사람 이름이에요. 사보도 사람 이름입니다. 피니도 사람 이름이고 약간 닉 사보가 스마트 컨트랙 개념을 만들었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90년도 중반 후반부에 그 사람들 기리는 의미로 단위를 사람 이름으로 씁니다. 뭐 히스토리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컨벤션이 되게 그 옐로페이퍼 읽어보시면 컨벤션이 되게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쓰여져 있어요. 저는 아까 보자마자 이게 스테이시고 뭐고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이 컨벤션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는데 기억해 두실 게 시그마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뒤에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수식으로 얘기해서 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코어의 임플레멘테이션을 보잖아요. 이더리움의 임플레멘테이션. 파이썬으로 구현된 임플레멘테이션이 있고 자바로 구현된 게 있습니다. C로 구현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고로 구현된 거죠. 패러티 팀은 러스트로 구현했어요. 로직은 다 같아요. 로직. 그 로직을 통일시키는 그 근거가 뭐냐? 옐로페이퍼예요. 그래서 얘랑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된 구현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한 줄 한 줄 비교해 나가면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잘 쓰여진 건지 알 수 있어요. 구현된 다음에 이걸 쓴 게 아니고 이걸 쓰고 이걸 보고 구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빌누드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는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이 시그마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얘기 나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스칼라도 있고 뭐 N, 뭐 O, 뭐 주로 여기에 N, 뭐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N. 이거는 이제 스펙을 설명할 때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 있을 때 비트코인 계속 연구한다고 말만 했는데 교수님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트랜잭션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단위가 몇이냐?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비트코인의 스펙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는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비트코인 관심이 없어가지고. 옐로페이퍼 이런 스펙들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자료 구조의 스펙들을 명시를 해둔 거예요. 이게 보면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냥 좀 살펴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여러 번 보다 보면.
뭐 컨벤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라스트 함수도 있고. 또 넘어갈게요. 네. 요게 되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 개념이고 비트코인과는 다른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은 UTXO에서도 상태를 관리하죠. 들어보셨나요? UTXO? 네.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 아웃풋과 인풋을 가지고 A 상태랑 B 상태를 뭐라 그럴까요?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 상태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특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웃풋에 그냥 아웃풋이라는 그 UTXO라는 아웃풋 자체만 보고는 이 사람 잔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어카운트와 관련된 아웃풋들을 모아봐야지 이 잔액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 혹은 투링 완전한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조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상으로 넘어가기 되게 어려운 거죠. 가능은 했어요. 안쪽에 그 비트코인 OP 코드 중에 리턴이 있어가지고 걔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막 데이터 막 해가지고 막 최적화를 나름대로 시켰는데 아무리 해도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트코인은 히스토리랑 상태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히스토리죠. 이런 거예요. 트랜잭션은 A가 B에게 얼마를 보낸다. 이게 히스토리죠. 상태는 뭐죠? 그래서 A의 잔액은 얼마고 B의 잔액은 얼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자료 구조 외에 스테이시라는 자료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더리움의 자료 구조 중에 3분의 1만 블록체인이에요. 나머지 3분의 1은 스테이시예요. 사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스테이시예요. 3분의 2가.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용도로 트랜잭션을 써요. 네. 이게 비트코인과 아주 다른 점입니다. 제일 크게 다른 점이에요. 상태를 명시적으로 관리한다.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은 UTXO라는 자료 구조 하나를 통해서 조금 어렵게 특정 시점의 상태를 파악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더리움은 히스토리랑 상태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복잡해져요. 얘 때문에. 그리고 이 스테이트 덕분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스테이트 덕분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면, 그러면 한 스테이트에는 모든 어카운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을 날려서 그 아웃풋 스테이션이 다 들어가 있으려면 그 2014년서부터 여태까지 어카운트도 많이 생겨났을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되지 않아요? 한 300기가 정도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에 싱크하면 300기가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몇 개의 어카운트가 있나요? 수십만 개. 하루에 7만 5천 개씩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가 크잖아요. 그리고 되게 빠른 속도 늘고 있거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 많이 했고, 대표적인 게 스테이트 프로닝이라고 비탈릭이 한 3년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이 스테이트를 아주 조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과 고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비탈릭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코어에 반영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어떻죠? 이렇게 뭐 무한히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게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잖아요. 지금은 300기가지 10년 뒤엔 이게 3000기가가 될지 3000테라가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물론 분석은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무어의 법칙이 어플라이 된다면 현재 늘어나는 블록 타임이랑 무어의 법칙을 비교했을 때 플로드를 돌릴 수 있는 리소스 영역들이 가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때, 특히 작년 초중순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미쳤어요. 아주 트랜잭션들이.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이 생기고 심지어 밀려서 못 들어가고 할 정도로 현재 처리 용량을 떠나서. 그게 뭐죠? 근본적으로.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예요. 블록체인에.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인기가 좋아서 생긴 거죠. 근데 인기가 단순히 좋아서 생긴 문제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면 네트워크에 속한 7,500개 노드가 모두가 같은 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네. 7,500개. 네. 이게 작년에 인기 많을 땐 15,000개였어요. 그리고 더 인기 많을 땐 2만 개도 넘었습니다.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네트워크망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이 트랜잭션, 방금 얘기한 아까 스테이트 변화 과정의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 모든 망들에 있는 컴퓨터 PC 노드들이 단 하나의 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느리고,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용량의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분리를 해야 되죠. 그게 샤딩입니다. 그게 샤딩이에요. 되게 나중에 나올 이슈인데. 그리고 이 스테이트도 일단 뭐 스테이트를 일단 자료 구조를 먼저 볼게요. 여기 나온 개념들은 굉장히 유용한 개념들이고 실무에서 너무 많이 쓰여요. 실무라는 거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야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아는데, 저희가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 이더리움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으로 이제 어디 세미나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이 친구 제가 노트북에 엔드포인트를 프라이빗 노드로 안 걸어놓고 제 메인 체인으로 걸어놨어요. 근데 트랜잭션은 프라이빗 체인에 있는 트랜잭션을 날렸거든요. 근데 뭘 날렸냐면 12더를 그냥 아무 계정으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날린 거예요. 12더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네. 그럼 제 메인 체인에 있는 거 제 개인 돈이었어요. 200만 원이 모르는 계정으로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계정이 스마트 컨트랙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쪽 프라이빗 체인으로 가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 몇 번 논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했는데 7번 논스였습니다. 메인 체인으로 돌아가서 프라이빗 체인에 있는 개인 키를 가져다가 트랜잭션을 6번 날리고 7번째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 다음에 그 컨트랙에 있는 22더를 꺼내서 다시 저한테 돌려줬어요. 네. 자, 이 말이 이해되면 여기 수업 안 드셔도 돼요. 제 얘기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네. 처음에 되게 당황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200만 원 나한테 생으로 안 줘도 돼. 이게 이렇게 풀렸거든요. 여기 개념들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뒤쪽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테이시라는 자료 구조는 뭐 모든 자료 구조 비슷해요. 식별자가 있고 실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식별자랑 내용 두 개예요. 근데 식별자가 뭐냐면 어드레스가 식별자예요. 160비트 아이덴티파이어로 되어 있는. 많이 보셨죠, 이거? 이런 형태 0x로 뭐 시작해서 비트코인도 있죠. 비트코인도 식별자가 있고, 이 어드레스가 만들어지는 뭐 과정들은 있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160비트의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식별자,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식별자가 있고 이 식별자 안에는 4개의 자료가 담깁니다. 첫 번째가 논스고, 두 번째가 밸런스고, 세 번째가 스토리지 루트고, 네 번째가 코드 해시예요. 네.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스라는 거는 이 어드레스 혹은 이 어카운트가 날린 트랜잭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1씩 커져요. 쟤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는 스테이시죠. A라는 어카운트의 논스 값, 이렇게 표현해요. A라는 어카운트의 논스 값. 밸런스는 이 어카운트가 갖고 있는 웨이예요. 이더죠, 그러니까 이더. 일반적으로 이더를 보내는 트랜잭션은 이 두 상태만 계속 바꿉니다. 그냥 유저들이 이더를 A한테, B한테 보내고, C한테 보내고, E한테 보내고 막 이더를 막 주고받잖아요. 퓨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죠. 가스를 2만 소비하는. 얘 둘만 바꿔요. 논스랑 밸런스만. 어카운트가 트랜잭션을 많이 날리면 논스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이더를 받으면 밸런스가 높아져요. 이더를 보내면 밸런스가 깎이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토리지랑 코드 해시예요. 네. 재미있는 게 코드 해시는 진짜 코드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 해시는 코드를 해시한 거죠. 네. 근데 실제 스테이트는 다 담깁니다. 코드 해시는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코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코드랑 그 다음에 이 코드가 관리하는 상태 값들이 같이 담겨요. 그래서 코드 해시랑 스토리지 루트 혹은 코드 해시가 있다면 이 어카운트는 그 프로그램이 돼요. 이걸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로 프로그램을 하나 짜죠. 코드가 있잖아요. 이 코드가 이제 뭐 컴파일을 하죠. 그래서 바이너리로 바꿉니다. 이걸 누가 실행하죠? CPU랑 메모리가 실행하죠. 그 코드가 여기 담기는 거고, 그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그걸 누가 실행할까요? 다 실행해요.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노드가 다 실행해요, 이 코드를. 근데 얘가 여기는 코드만 담겼고 실행 로직만 담겼고, 이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들은 여기 담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루트라니까 여기에 머클트리 쓰고요. 여기 머클트리 쓰이고, 이 스테이트 자체도 머클트리가 쓰여요. 사방이 막 머클이에요.
그래서 머크를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기가 편하고, 노테이션들은 그냥 되게 직관적이에요. 시그마 A라는 계정의 코드 해시, A라는 계정의 밸런스, A라는 계정의 논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큰을 혹시 이더리움 메인체인에서 만들어 보셨으면은 토큰 트랜잭션을 배포하자마자 축소가 하나 딱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토큰이라는 지금 이더리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스마트 컨트랙이죠. 토큰. 최희대의 발명품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가장 토큰 시총 가장 높은 게 뭐죠? 바이낸스.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만든 거래소 토큰이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돈 얘기를 조금 하면 돈 얘기 재밌잖아요. 네. 이더리움 시총이 10조면 이더리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큰들의 시총이 5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토큰들의 가치 곱하기 2 하면 플랫폼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조 단위로 나오면 그 프로젝트 곱하기 2 하면 본인 프로젝트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게 이더리움 토큰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의 일종의 킬러 프로그램, 킬러 앱 같은 건데, 토큰이라는 거 되게 단순해요. 뭘 관리하냐면 코드를 통해서 잔액 변화에 대한 로직을 여기 담고요. 각 계정들의 어떤 그 밸런스 상태, 이 밸런스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그냥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들의 값들, 어떤 밸런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토큰 하나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날려보시면 아는데, 내가 토큰을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날리면 무조건 한 계정으로만 보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ERC20 스캐너를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 스마트 컨트랙이 용어는 그럴싸하지만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이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어카운트다. 어카운트 식별자는 어드레스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어카운트는 두 종류가 됩니다. 얘가 없는 어카운트가 있고 얘가 있는 어카운트가 있어요. 이거 블록체인 들어가서 스테이트를 딱 찍어보면 이 어카운트 딱 조회를 해보면 얘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어카운트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Externally Owned Account, EA라는 게 있고 Contract Account, CA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CA는 프로그램이고 EA는 진짜 프라이빗 키로 관리하는 어드레스인 거예요. 이렇게 유저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리하시면 되고, 원래 그렇게 두 종류였어요. 여기 블록체인 쪽 산업이 있다 보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언제 있었죠? 한 달쯤 전에 있었나요? 그때 어카운트가 한 종이 더 생겼어요. 카운터팩추얼 개념을 담는 어카운트가 하나 더 생겼는데, 어카운트가 현재는 3종입니다. 그거는 현재 3종인데, 그거는 뒤쪽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백서에 없습니다. 옐로페이퍼에 없어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 업계는 코드를 짜놨는데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동작을 안 해요. 되게 좀 뭐랄까 극도로 빠릅니다, 변화가.